자, 그런데 문제 제기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얘기는 강한 감동과 시학의 혼란상. 좋다 이거예요. 감동이란 말이 좋은데, 그런데 이 감동이란 말이 나는 문제가 있다, 부작용이 있다. 지금 우리들이 감동이라는 말을 너무 남발하고 과용하면서 문제가 있고 부작용이 있다 하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시학에서 시의 존재성 또는 시의 특성을 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입장은 시는 산문과 달리 원문이라는 것, 즉 산문이 토의적인 문장이라는 시는 소리의 울림이나 떨림, 감동을 중시하는 문장이라 했고, 그래서 고대의 시간에 전통적인 서양에서는 뭐 율교, 한시에서는 합은 우리의 고대의 시간은 차수일이나 음수일을 사용했고, 시학의 비전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학에서 시란 유로에 의한 모방이다. 역시 시학의 원조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란 뭐냐? 유로, 율격적인 언어. 그렇다면 도대체 예부터 지금까지 왜 사람들은 일반적인 말소리를 일부러 잘라서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즐기는 것인가? 리듬을 만들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는 심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음악의 경우도 그렇다. 음악도 소리를 나누고 이를 인위적으로 재구성한 리듬을 만들어 이를 즐기고 있는데, 신화 음악 등의 이러한 리듬 놀이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 하는 리듬 놀이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목적이 뭡니까? 그 이유를 지금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감동. 내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한다. 감동이라 했어요. 그 이유를 그동안 시학이나 음악이나 예술에서 떨림조, 감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감동을 문자라는 말로 보면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이니 마음을 움직이는 정도야. 그런데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 당연한데, 문제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시만 움직이는 게 산문에도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소설도 얼마나 감동적이고 수필도 얼마나 감동적인 게 많습니까? 그래서 시나 음악이나 예술에서 말하는 감동을 영어에서는 임프레션, 익사이트먼트, 센세이션 이런 단어에서 보듯이 좀 더 강한 인상을 주는, 좀 더 강한 인상을 주는 인상을 받는, 좀 더 깊은 인상을 받는 것, 흥분할 정도로 놀라는 것, 세상을 들뜨게 하는 등의 산문보다 강한 충격, 흥분, 놀람, 격렬함을 주는 마음의 움직임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시도 감동이고 산문도 감동이 있다 이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보다 강한 감동. 그 차이다. 예술이 뭐냐? 보다 강한 감동. 일반보다 좀 더 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카탈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탈시스는 원래 의학적으로 설사를 의미합니다. 배가 막 부글부글해서 배 아파 죽겠는데 쫙 이렇게 빼고 나면 시원하죠. 연극을 보면은 긴장했다가 나중에 해결되는 부분에 시원한 맛이 있어요. 카탈시스요.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학사전에서도 감동의 의미를 보다 깊은 마음의 움직임을 보다 강한 마음의 움직임이라 하였다. 자, 이처럼 시의 기능이나 리듬의 기능 또는 은유에서 기능에서 가장 중시한 원칙은 강한 감동이다. 강한 감동이야. 변함없는 아주 원칙의 철칙이야. 수천 년 내려온 시가 뭐냐? 왜 시를 쓰느냐? 시의 목적이 뭐냐? 감동이야. 예술의 목적이 뭐냐? 감동이야. 그런데 감동은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술만 있는 게 아니야. 일상생활에도 감동이 있어. 그래서 그보다 강한 감동, 그보다 강한 감동이라는 말로 해서 결론은 감동이야. 그래서 최근에 시학까지요, 20세기까지도, 그래서 나도 대학 교수 시절 내가 시학 이론 책을 내고 수십 년 강의하면서 야, 요즘 시학의 원리가 뭔지 아냐? 옛날 말고. 그래서 내가 인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 현대 시학에서도 시의 구성 원리를 긴장, 일탈, 낯설음 등의 용어로 사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 비평가가 누구냐? 시인 누구냐? 리처즈. 리처즈는 의뢰에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상호 충돌. 아, 시랑이 뭐냐? 상호 충돌이다. 충돌이 있어야 된다. 그 강한 감동입니다. 테이프라는 사람이 시의 구성을 텐션이라는 말, 텐션, 긴장. 아, 시는 긴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 슐라이트는 은유를 투쟁을 통한 긴장, 역시 긴장입니다. 엘리어트는 객관적 상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랜스는 형이상의 기상이란 또 컨시드 유명한 기상, 기발한 상상, 시콜롭스키, 낯설음, 일탈, 이들의 주장들도 영원한 다를 뿐 시의 본질은 결국 모든 강렬한 충격의 감정, 강한 감동을 불러일으킨 것을 말하고 있다. 일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강한 감동, 강한 충격. 여러분들 감동 좋아하죠? 그럼 감동의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 감동, 그렇게 좋아하는 감동은 흥분도 감동이고, 격렬한 것도 감동이고, 광란도 감동이고, 이게 감동이란 말에 보면은 너무나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단히 위험한 독소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감동, 그저 익사이트먼트 뭐 이러고 나오는데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익사이트먼트, 그 흥분, 광란이냐 이거요. 광란, 광기에 날뛰죠. 하마 요즘 얼마나 정말 누구 유명하다는 막 광기에 날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래서 시도 광란, 광기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보다 익사이트먼트 하는 것이, 자극적인 것이 더 좋으시니까 보다 더 자극적인 것, 보다 더 자극적인 것, 그러려면 말이 하나 먹지. 차라리 그럼 흥분제 먹고 말지. 이거 큰일입니다, 지금 문제가. 그런데 필자는 최근 양자각을 접하면서 문학이나 신의 존재 이유를 무조건 강한 감동이라만 생각하는 인식 태도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선 감동의 진의, 감동의 뜻이 뭡니까?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감동이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물이 드러내는 파동과 파동끼리 만나서 나타나는 다양한
혼합 감정, 다양한 감정입니다. 다양한 감정. 그럼 이 다양한 감정은요, 행복감에 젖을 수도 있고, 슬픔에 젖을 수도 있고, 분노에 살 수도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감정이야. 미운 감정도 있고, 사랑스러운 감정도 있고, 이게 다양한 감정이에요. 감동을 어떤 장면 이야기, 행동 등을 보고 마음이 크게 흔들리거나 울림을 느끼는 감정인데, 그것은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폴켈트는 감동은 우리의 생명 감정이 억압되고 약화되는, 그러니까 감정이 억압되고 약화되고 축소되는 거야. 그러니까 업되는 게 아니라 다운되는 거. 또 감동이에요. 기쁨도 감동이지만 아주 슬픔도 감동이에요. 사랑스러움도 감동이지만 미워하는 것도 감동이에요. 자, 그러니까 감동에는 쾌감과 불쾌감이 혼합된 심리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감동은 아름다움이나 기쁨이나 선함이나 만족과 흥분과 행복의 감정이 있는가 하면, 어둡고 추악하고 잔인하고 원탕하고 불쾌한 감정도 있는 두 얼굴의 모습을 가진 것이 감동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감동이라는 말의 이 두 얼굴은 문학에서 크게 두 입장으로 양극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조적으로 예를 들어 낭만주의, 사실주의가, 그럼 낭만주의, 사실주의, 형식주의, 역사주의, 사조에 따라서 감동 표현이 달라요. 낭만주의 강한 감동의 표현은 밝은 하늘의 세계를 통해 드러나고자 하는 긍정적인 감동, 좀 천국을 지향하고자 하는 좀 더 좋은 로맨틱한 세계를 그게 낭만이에요. 로맨틱한 세계를 꿈꾸는 것이 로맨틱 낭만주의. 그러니까 아름답고 멋있고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것, 그런 세계를 그리는 것, 그런 감동. 그런데 리얼리즘, 사실주의는 뭡니까? 모순된 땅의 세계를 통해 드러나고자 하는 부정적인 감동이다. 달라요. 낭만주의적 감동과 사실주의적 감동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주의 소설, 사실주의 문학에서는 철저히 그냥 부조리한 거, 인간의 어두운 세계를 밝혀내고 고발하는 게 그게 사실주의입니다. 그 낭만주의는 또 아름답고 멋진 이상적인 세계를 꿈꿔요. 반면 형식주의 문학이란 언어의 구체적인 만큼 언어의 예술을 적절히 구조해 놀라운 감동, 그래서 언어의 기교를 부린다. 그런데 역사주의 문학은 또 인간의 삶을 드러낸 도구인 만큼 인간의 선과 의와 불의에 대한 것을 놀라운 감동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상업주의를 봅시다. 상업주의는 장사가 잘 돼 돈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상업주의는 강한 감동을 이용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선정적인 것으로 악용하는 게 상업주의 아닙니까? 그걸 다른 말로 자본주의, 문제적이죠. 그런데 정치주의 하면 이 권력 정치를 위해서 대중선동에 또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요즘에 딥페이크라는 말이 있어요. 딥페이크 들어보셨어요? 딥페이크. 아니, 그동안은 장사꾼이 속여먹고 정치꾼들이 속여먹고 그래서 흥분시키고 감동을 막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했는데 요즘은 IT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요놈이 장난을 또 치고 있어요. IT가 장난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얼굴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동물로 뭐 모자이크 한다든지 다른 사람 인신 공격할 때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 가짜 뉴스 이런 게 판치는데 전부 다 이게 바로 말하면 딥페이크. 그러니까 IT 시대에 이런 가짜를 이용해가지고 그 감동을 악용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학이나 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독보서처럼 강한 감동이 악용되고 강한 감동을 드러내는 방법이 양분되는 이런 그 감동이라는 용어의 이중성에도 있지만 이는 과거 철학이나 사상의 기본적인 구조가 하늘과 땅, 선과 물질과 정신, 육신과 정신 등 모든 것을 이분하고 대결하는 이원론이 그 중심이었기에 문학이나 시에서도 강한 감동을 드러내는 방법에 이런 이분법이 지배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까 첫 번 내가 강의에서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조리정연한 리듬일 경우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평안함을 주는 그래서 정말 그 작품을 읽으면 내가 업되는 거 인간이 그러면 시를 읽고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악의 감동의 목적, 시의 감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감동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행복하고 기쁜 것만 감동이 아니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실망하고 놀라게 하는 감동 기능을 이용해서 너무 사회가 잘 사용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시는 감동이라 하니까 모두 경쟁하듯이 어떻게 써야 기발하게 남들이 알아줄까? 어떻게 해야만 기발하게 이상야릇하게 해가지고 남들이 알아줄까? 이래가지고 별 장난을 다 친다 이거요. 별 장난을 다 치는 방법 봅시다. 시는 강한 감동에 한다는 이 강박관념이 형식주의 계획에서는 시가 보다 강한 긴장함을 조성하는 낯설게 만들기가 돼야 강한 감동의 문학이 된다는 생각에서 기존의 어법을 파괴하는 일탈의 방식을 시도하는데 그 극단적인 경우 예를 들면 초현실주의, 실험시, 아방가르드적인 것 옛날에 나도 시학 가르칠 때 초현실주의, 아방가르드 다 그게 실험적이고 창조적인데 그거 필요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니까 그건 지나치니까 문제가 있어, 부작용이 생겨요. 그런가 하면 역사에 위해서는 인간 역사를 지나치게 서열화 계급 바라보고 서로 투쟁하는 진고와 타도의 감정을 조장하는 것으로 강한 감동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극단적인 감동의 표현, 감동이라는 것은 강한 감동을 드러내는 것이다 해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문학에서 쓰는데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또 하나는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래서 되겠는가? 자, 시 봅시다. 극단적인 경우는 두 개를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문학에서 조향의
바다의 충격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낡은 아코디언은 대화를 관뒀습니다. 여보세요. 봄보따리야, 마루주카, 디젤 엔진이 피는 들국화. 왜 그러십니까? 모래밭에서 수학이 여인의 허벅지, 낙지 까만 그림자. 이게 무슨 신재예요? 잘 모르겠네요. 술 취했습니다, 제가. 이게 1950년대 초현실주의 시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파괴, 극단적인 실험. 그래서 기존의 어떤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게 뭐예요? 극단적인 충격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극단적인 감동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낡은 아코디언 대화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코디언이 아마 고글자 된 것 같아요. 못 쓰게 됐다 이거 아코디언 얘기를 하더니 여보세요. 이건 전화지죠 이것도. 전화지를 여보세요 하더니 그 다음에 뻔뻔다리야. 마르니까 뻔뻔다리는 꽃일입니다. 마르니까 춤추는 폴란드 디젤 엔진이 피를 들고 이게 또 뭐야? 디젤 엔진이 피를 들고 가가 뭐야? 그 다음에 대답. 네, 왜 그러십니까? 아마 전화를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딴 소리를 해요. 모래밭에서 수학이 여인의 허벅지, 낙지까만 그림. 전혀 엉뚱한 단어들을 나열해서 충격을 준다. 충격. 감동은 충격이니까 최대한 충격을 주자 이거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동이라고 하는 것의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주의 계열이 있습니다. 김남주의 다슨시, 옛날에도 한번 인용해. 미군이 없으면 38선이 터지나요? 38선이 터지면 대창에 질린 개구락지처럼 든든하던 부자들 배도 터지나요? 이건 좀 자, 해도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니 이건 또 극단적인 증오. 네. 반미, 증오. 부자, 미국, 자본주의, 막 부자. 이 극단적인 증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는 강한 감동의 표현이라 했는데 인용한 도시를 보면 전혀 그 내용이 상반되고 있다. 이 시는 형식주의 계열로서의 초현실주의인데 전화도 중에 생소한 예료나 연결되지 않는 단어들이나 이를 통해서 비논리적인 자유를 실험하겠다는 시인데 도대체 독자와 소통이 안 되는 시다. 이 시에서 강한 감동이란 뭐냐? 난해성, 산소성이 충격적 감정과 이 시를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생소해, 낯설어, 충격을 줘.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시는 역사적 계열로 참여시, 민족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는 강한 감동이란 비속어, 증오와 적개심이 강한 감정뿐이다. 대창에 찔린 개구락지처럼 든든하던 부자들 배도 터지는 도대체 시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동안의 시가 모두 이런 극단적인 충격을 감동이라 생각하고 이런 유형의 시를 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와 예술의 목적을 강한 감동이라 하고
감동의 의미를 보다 강한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해석하는 한, 그러니까 시의 목적을 감동이라고 하는 한 토리 없다 이거. 왜? 감동이라고 마음을 움직이려니까 이렇게 움직이나 저렇게 움직이면 되지 않냐 이거요. 어떤 식이든 움직이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나 시와 예술의 목적을 강한 감동이라고, 감동을 보다 강한 마음에 움직이라고 해석하는 한 보다 강한 감동을 강한 충격을 주는 것으로 의하고, 신기하고 기발한 것 또는 부정적이고 잔인한 것을 감동적이고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창조 행위라고 생각하는 한, 이런 극단적인 일탈이나 적개심을 조장하는 행위는 계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시의 근본을 강한 충격이나 충동으로 보는 일부 실험시나 이념시의 파행은 단지 시인 몇 사람 또는 몇몇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시인들마다 집단적으로 양분되어 우리 문단의 경우도 아예 보수문단, 진보문단, 좌파문단, 우파문단, 정치적 이념과 색깔을 가진 집단으로 발전해서 대립과 갈등까지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는 다양성의 자유로운 창조 감동 행위가 아니라 시가 정치가 되어가지고 정치적인 패거리 감정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는 운문이다. 운문은 떨림의 문학이다. 시의 떨림은 강한 감동이다. 그런데 강한 감동이라고 하니까 극단적인 충격이나 일탈이나 적개심, 혐오감 같은 감정까지 동원하고 집단화까지 하는 이 강한 감동주의의 파행이 과연 시가 운문이고 떨림이라고 하는 근본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강한 감동을 해서 극단적인 일탈이나 대결이나 투쟁을 하는 것이 문학이나 시의 정도 바른 길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반드시 특히 한국 시장에서 극복돼야 할 역사적 과제라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강한 감동의 극단적인 파국을 벗어날 것인가?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